자,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문제가 굳이 우리도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선대인 TV 한번 볼까요?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뭐 우리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무 과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저도 좀 세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센 정도가 아니라 육두문자를 뭐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그 뭐 저도 뭐 욕 잘합니다만, 공개석상에서 그런 쌍욕을 한다라는 자체가 뭐 이분들의 어찌됐든 지금 뭐 선대인 TV 쪽에 주말에도 아마 그 기준을 잡아서 방송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일 전, 뭐 9일 전, 뭐 최근 계속해서 한 내용들, 어제 건가 이게? 어제 거? 시간은 뭐 공매도 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 추종 세력 분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냥 맹신을 하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응? 이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진짜 뭐 진실인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뭐 뭘 이따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경제연구소예요, 뭐 무슨 뭐 기자분이 무슨 뭐, 그리고 이분도 좀 문제는, 자기가 그 업체를 탐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2000년 중반 이후에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 중반 이전에, 그러니까 2000 제 기억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2004년 이때쯤부터 해서는 금융당국이 명확히 얘기를 하죠. 뭐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경제TV에서 뭐 그 전문가가 자기 뭐 탐방 다녀왔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한 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SBS에서도 그 비즈에서도 우리 한용이가 탐방 뭐 50군데 갔다 왔습니다 해놓고 종목 시가총액 800억짜리를 추천하더라고요. 시가총액 800억. 그러니까 방 안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상장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상. 그잖아요. 근데 어디 시가총액 800억짜리를, 그것도 SBS 비즈에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 키운 거죠, 한용이를. 기업 탐방 뭐 50군데 이상을 다녀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가면 내가 한용이 그럼 누군지 아냐고. 내가 윤정도에 그럼 누군지 아냐고. 내가 선대인이 그럼 누군지 아냐고. 모른다니까.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 정보를, 공시 내용이 아닌 뭐 일반적인 내용은 어차피 다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아니고서는 아니란 말이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좀 과도합니다. 저 제목들 보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들을 많이 좀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선대인 TV도 그렇고, 또 우리 이창원 씨도 얼굴이 노랗게 떴죠 지금. 뭐 지금 장에 뭐 얼굴 노랗게 뜨신 분들이 많은데, 노이즈 흔들리지 마세요. 2000년제 아직 8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강하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근거가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내년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겁니다부터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차분차분 수요일 날 박승재 TV 특집 방송을 한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승재 TV 특집 방송을 한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그룹 좀 있겠습니다. 아니 계속이야.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을 방송 나와서 계속, 응? MBN에 이런 거를 MBN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방송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런 방송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야. 투자원 굴리면서 2차전지 띄운 배터리에서 이런 거를 방송에, 종편이더라도 또 케이블이라도 이런 거를 내보내 줘야지. 계속 뭐
그 어찌 됐건 케이블 경제 TV든 일반적인 곳이든 이분들의 변명을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방향을 다 보여주든가. 그러니까 4대 천왕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전 세계를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배터리 지금 사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분들을 뭐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분들의 내용을 제 거도 잘 모니터링도 안 하고 저희 회사 분들 방송도 모니터링을 안 하는데 저분들 거는 제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왜냐면 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뭐 제 기준에서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방에서도 갖고 계신다니까 분명히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정리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시가총액 최상위부터 그나마도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는 덜 빠진 거예요. 빠진 것도 없어요 사실 어찌 보면.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왜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윤정도는 왜 그걸 또 뻥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이 나쁜 친구들이네라고 선대인 씨를 제외하고 남은 저보다는 나이가 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들 빠졌다는 내용이 얘는 지금 이번 저점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그나마도 포스코 홀딩스 잘 보세요. 그나마도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위로 치고 올린 게 요 날이란 말, 딱 요거 그잖아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요때 이후에 사신 분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여기서부터도 뭐 잡아볼까요? 여기서부터도. 그러니까 이 자락에서 사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요 줄거든 기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제가 볼 땐 진짜 주식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 뭐 우리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우셨잖아 다. 뭐를 배웠어요?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사요? 거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고. 8조 터지던 앤데. 그러면 여기서 사신 분들을 기준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올해 들어서 솔직히 2차 전지가 무슨 뭐 박살나 있었죠. 그러니까 1월 26일 날 정확히 포스코 퓨처엠이 14% 폭등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돌려진 겁니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14% 폭등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테슬라가 바닥에서부터 또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21년도 11월 고점 대비해서는 75% 밀린 거고, 그 다음에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68% 밀린 거였어요. 그렇게 밀렸다가 거기서 100% 이상을 돌려요. 그 돌리는 과정에 뭐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6위까지 올라왔던 테슬라가 하루에 10%씩 막 올라버리니까, 그 우리 연휴 기간 동안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부터 움직인 거고. 그러고 나서 요 위에서 사신 분들은 그나마 홀딩스는 낫다니까요. 그나마 요 위에서 사신 분들은 요만큼뿐이 없어요. 며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그리고 빵빵빵 칠 때 저 때 샀겠냐고 사실. 어디서 사셨겠어요 대부분이? 예? 여기서 샀겠지. 그것도 한 단계 더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이 몇 명이냐 이거야. 지금의 주가에서 남의 뭐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뭐 주력주 빵빵하니까. 농담이 아니라 IT 자동차, LG화학이 좀 버겁더라도 IT 자동차 원체 빵빵하니까. 그다음 변동성 종목 빵빵하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뭐 급락을 했었는데 그나마 좀 강부합 쪽까지 돌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거 참견할 수 있어. 오전장이면 못하죠.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조용한 거예요. 폭풍전야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용해. 아직까지는 우리 배터리 아저씨나 선대인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얼굴 센 노래 져갖고 있으면서도 뭐 괜찮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손실이 나신 분들이 사실상은 좀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순위대로 다 볼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결론은요. 얘는 실질적으로 손실이 나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7월 말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도 감내를 하신단 말이야. 7월 말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지간한 그 강성이 아니고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들어가셨다는 거는 뭐 난 감안하겠다. 난 진짜 뭐 3년 갖고 할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되시는 거고.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은 짜증나지만 윤정수 저 왜 이렇게 떠들어대 저거 짜증나게 고점에서 못 판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봐야 30%뿐이 안 껴있어요. 어찌 따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점 대비 하락률보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견디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덜 빠진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에코프로란 말이에요. 에코프로도 뭐 조금 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얘 정확히 2월 7일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2월 1일 날은 에코프로 BM이 움직였고 거래대금은 3월부터 1조가 넘기기 시작한 거고 저때 그 아그락을 쓰고 매수 사인을 드릴 때는 또 사실 지금의 선대인 또 배터리 아저씨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뭐 시장에서 2차전지를 공중파 머니올라 유튜브 방송에서 선대인 또 그냥 배터리 아저씨 이런 분들을 계속 모셔다가 할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었거든. 여기서 난리가 났던 거죠 사실은. 여기서 어디서예요? 정확히 따지면 요 자락에서부터인데 요 자락에서부터 과연 샀을까? 아니지. 실질적으로는 요 자락이 되겠죠 아무래도. 100만 원 넘기고 나서 여기서 사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또 100만 원 위에서 샀더라도 지금까지는 아직 견딜만 하거든. 42.56%가 밀렸는데 중요한 거는 42.5% 최고점에 사신 분들이 안 계시는 거고 거의 일주일 동안 사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저 밑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견디는 거예요. 82만 원 그게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2만 원 위쪽에서 사신 분들은 제한적이란 말이야. 거의 그렇게 사신 분은 없고 거기서 사셨다면은 82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이고 거래 터지면서 양봉 나온 날 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래 터지고 양봉 나온 날 사신 거고 이런 기준이시라면은 이런 데서 전략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럼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이후의 흐름에 이거 가파르게 돌리지 못하면 오늘 이후의 흐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선대인 배터리 아저씨가 주축이겠죠. 배터리 아저씨, 선대인 소장, 그 다음에 선대인 소장인가요? 하여간 기자 출신, 그리고 이창환 부장, 김지훈 대표, 뭐 이분들 나오면 이제 리플이 난장판이 되겠어. 싸움 나는 거부터 해서 욕하는 분들부터 해서 뭐 그래도 우리 4대 천왕님들이 최고입니다 뭐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포스코 이제 퓨처엠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슬슬 곡소리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2차전지 되돌린 거는 얘라니까요. 우리가 매매를 다 해봐서 알잖아요. 1월 26일 날 이 장대 항봉 이게 14%짜리 장대 항봉 이게 이때 거래가 얘는 수반돼 있었고 그러고 나서 결론은 이 그 42만 2,500원 가격도 안 잊어먹잖아. 우리는 우리 가격인데 잊어먹겠어요? 42만 2,500원 찍고 꺾일 때 우리는 19일 날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히게 했죠. 대신에 재편입을 좀 일찍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고생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산 건 언제야? 저기서 다 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저 밑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산 게 아니라 팔았잖아. 그러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슴에 손 얹고 여기서 사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분들이라니까. 고점 넘겨서 거래 터지고 고점 넘겨서 따라붙으신 분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절대 안 빠져나올 분들이 아니에요. 다 빠져나온단 말이야. 우리는요 여기서는 안 샀지. 왜 사? 여기까지 매수인 나갔어도 결국은 첫 번째
오버슈팅 자랑 나와서 포스코 홀딩스가 24% 올랐다가 10% 밀린 날, 그게 24일이에요. 24일이면 요 날이겠다, 요 날. 어? 여기까지는 우리는 매수였어요, 매수. 왜?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오버슈팅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오버슈팅을 15% 이상 올라갈 때 오버슈팅으로 잡자. 근데 여기까지 15% 이상 오른 날이 없어. 차익 실현에 매도 사인을 드린 이날도 이게 24, 25, 26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53만 원의 매도가 나왔어요. 53만 원에. 대단한 거죠. 최고점에 판 거야. 패닉에 빠진 거는 이틀 빠졌습니다. 이날 차익 실현하고 이날 갭상승이 나와서 도저히 따라붙기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날 70만 원까지 가버리니까, 53만 원을 판 게 70만 원 가버리니까 얼마예요? 30%가 올라버리는데 속단편으로 미쳐버리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평단이 만약에 35만 원이라고 치면 53만 원까지 18만 원 올라와서 한 50% 수익 냈는데 이틀 만에 30%가 더 가는데, 야, 그 이틀을 못 기다렸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론은.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사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냐 이거야. 안 계신단 말이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를 사서 손실 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부터 손실 나신 분들이 그건 어쩔 수 없고, 여기서 따라붙으신 분들을 내가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 사신 분들 중에서는 손실 나신 분이 없다가, 특히 이제 이 명목 가격 40만 원의 기준에 요 가격까지 이제 견디다가 하방 잡혔어요,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아예 언급도 안 하죠. 펀드 매니저 출신인데 왜 기술적 분석 언급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대인 씨는 당연히 모르는 거고, 지훈이가 알겠어요, 창환이가 알겠어요, 그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손실이 나신 분이 없어. 지금도 그나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여기서부터 손실 나신 분들은 아니라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까지의 2차 전지의 기준에 이렇게 갖고 오신 분들이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될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혹은 이때 이제 막 따라붙으신 분들의 기준에서, 뭐 하여간에 이제부터인 거죠. 이제 얘기했잖아요. 오늘 뭐 악재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흐름이 한 번씩 나온다니까. 제한적인 악재에 그냥 한번 꿍꿍 밀리는 거. 그게 밀려서 돌려지냐 이거야. 못 돌려요. 가격 반발력 그것도 나오다 말아요. 찔끔 나오다. 거래도 없고. 그럼 결론은 오늘 저녁부터 이창환, 김지훈, 선대인, 배터리 아저씨 이분들께서 방송에 나오면 또 얘기할 건 뻔하죠.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긍정적인 거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점유율이 무지하게 높아집니다. 점유율 높아지는 거하고 실적은 뭔 상관이에요? 갑자기 올해 하반기에 점유율이 그렇게 높아진 건가요? 아니잖아. 리튬 가격에서 또 거짓말할 거고, 점유율 거짓말할 거고, 실적 뭐 좋아질 거로 거짓말할 거고, 뭐 거짓말이 아니고 뭐 다르게 표현해야 되나 저도.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거짓말은 공매도에 또 공격을 받았다, 이런 헛소리를 할 거란 말이야. 오늘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상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공매도가 나오더라도 평상시 대비해서 뭐 엄청난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그러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유, 알테오젠도 굉장하네. 오히려 알테오젠 녹화하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된다니까,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알테오젠 뭐 6만 원 기준에서 이시돌 돔선생님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7만 5천 원이 옛날 물량이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매수사인 드리기는 어렵다. 왜? 단기과일 지정 예고 들어가 있는데 그걸 또 매수까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어찌됐든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PM 어때요? 이제는 곡소리가 나올 수 있는 위치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추세가 한 번씩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이제 흐름에서 슬슬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그 덕분이죠. 어찌 보면 2차전지 ETF 상품의 돈이요, 미래에스 쪽 있잖아요. 이 녀석들이 내 걸 추종해서 만들어서 미래에스 내 욕했지만은 나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2차전지 욕했지만 투자입니다. 나 여기 뭐 미래에스 쪽 2억을 더 샀어요. 7월 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상품이 그 영향 때문인지 하여간에 3천억 이상이 더 팔립니다. 그래서 7천억 이상이 팔렸는데, 그러니까 3천억이 더 팔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 7월 말에 또 8월 초에 사신 분들은 이제 손실이 조금 확장이 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계속 악순환이 될 거예요.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는 그 현재 기준에서 시가총액 뭐 비중이 다시 낮아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덱스 상품에서의 비중 축소, 그리고 파생 상품에서의 델타 엣지에 대한 비중 축소, 그리고 뭐 말 그대로 로스컷 자동 로스컷 물량, 뭐 이런 기준에서 이제 계속 그 물량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야 하는 사이에 이제 또 힘겨운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 왜 금융당국이 3% 얘기 듣고 3% 얘기를 듣고 금융당국이 뭘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시가총액 1위 2위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신용을 못 쓰게 하느냐. 지금 신용이 더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금융당국이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든가 뭐 묻지마가 되시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안 돼요. 순간적으로 확 치고 올라간 거 며칠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고점에 다 팔았다니까. 앞 고점 높여서 거래 수반하고 앞 고점을 넘길 때 들어가신 분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하셨겠어요? 다 아시지? 그럼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전부 뭐 배터리 핑계 댈 수밖에 없죠. 배터리 아저씨 핑계 댈 수밖에 없죠. 그분 때문에 다 상급분이 더 돼 여기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것 좀 찍고 이렇게 밀릴 때 이것도 에코프로로 따지면 저게 50%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82만 원에서 50만 원이 깨졌으니까 정확히 따지면 30만 원, 32만 원 깨진 거고 40% 깨졌네요. 그때 5월 달에 잠수 타버렸죠. 배터리에서 잠수 타버렸어. 5월 달에. 응? 자기 활동 안 한다고. 그래 놓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내가 봤잖아요. 작년부터 얘기한 건 주가 조작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금양에 대해서 시가총액 2,200억짜리 10조까지 올라갈 동안에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 자기가 앞장서서 주가 조작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런저런 소문 내면서. 공정공시도 아닌 소문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기준부터가 이제 곡소리가 나오고 공포감이 형성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가. 10% 이상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 이제부터가. 빠르게 돌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얘기하겠죠. 과도하게 조정받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떠들고 다녔어야죠. 그냥 뭐 좋아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좋은데 왜 메이저들이 안 사냐 이거예요. 외국인 기관 보고서도 제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사지도 않고 왜 안 사냐 이거지. 왜 안 사냐. 메이저가 안 사는데 그 네 분의 말만 믿고 우리나라 금융 당국 자체가 잘못됐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것도 욕을 해가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우리나라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을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나마 이 네 종목은 좀 낫습니다. 그나마 이 네 종목은. 이 네 종목은 조금 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얼핏 기억나는 거 폐배터리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세비캠입니다. 폐배터리 하면 세비캠인 거예요. 폐배터리. 그렇게 해서 작년 그 고점 찍고 나서 지금 60% 밀려있죠. 이것도 덜 밀린 거예요. 그나마도. 성일하이텍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폐배터리 하면은 이들이 먼저였죠. 그래가지고 이 폐배터리 얘기 나올 때 그 다음 기준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혜는 포스코 그룹주다 뭐 이런 식으로 폐배터리 얘기 딱 IRA 나오고 폐배터리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려왔었는데 그 자료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팍스 경제TV에 27일 날 방송 때 자료를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LG화학 우리가 들여다보기도 좀 벅차긴 한데 월봉 기준에서 LG화학의 주가 흐름을 좀 이렇게 보시면 2차 전지를 92년부터 했단 말이죠. LG화학이 92년부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차화정 랠리입니다. 차화정 랠리.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유가가 올랐다.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재고자산에 대한 재평가 금액이 올라가서 대박이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 당시에 그 기준은 랩 상품이었어요. 랩 상품에 돈이 몰리면서 이게 12배, 13배 오른 겁니다. 이게 12배, 13배.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12배, 13배. 그리고 기아가 14배 올랐는데 기아는 실질적이 뒷받침됐죠. 엔화 강세 때문에 미국에서 아주 뭐 입이 째졌죠.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그때 돈 많이 벌어서 뭐 지금까지 R&D 잘 해왔고 시장 점유율 다 높여놨고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또 현대차 그룹을 또 중국산 2차 전지 쓴다고 또 욕을 뭐 애국자가 어떻고 하여 뭐 그렇다고 치고요. 2020년도에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오릅니다. 근데 얘만 오른 게 아니라 다 올라요. 다 오릅니다. 그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싹 다 오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싹 다 오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없을 때죠.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올라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정책주다라고 설정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정책주의 기준에 2차 전지 부분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LG화학 지분 81.84%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2020년도에 이렇게 올라간 기준 이게 지금 몇 개월이에요. 3월부터 8월까지 이 짧은 구간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이 그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이 당시 기준에 3월달 기준에 LG화학이 시가총액 7위였어요. 삼성 SDI는 뭐 여기 순위에도 없고 저 밑에 10위 밖에 저 밑에 내려가 있을 때고 10위 안으로 들어와 본 적 자체가 삼성 SDI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8월달 기준 그러니까 4, 5, 6, 7, 8 5달이에요. 짧습니다. 5달이면 그 긴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 7위짜리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거예요. 그지 않아요? 53조예요. 53조. SDI는 32조고. 이게 등락률로 241%란 말이에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258%, 얘가 182%. 배터리 3사가 이러한 엄청난 5개월 만에 이 엄청난 변동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LG화학의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변동률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왜? 얘만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 얘기도 하는데 40%예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악재로 밀린 게 아니야. 그러나서 다시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산을 하면은 거의 뭐 23만 원에서 105만 원이니까 400%? 그러니까 300%대? 어마어마하죠. 300%대.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1년 만에 시가총액 8위짜리가 지금 2차 전지하고 비교를 하거나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고 많은 내용들을 고민해서 생각을 하셔서 기준을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LG화학이 92년부터 배터리 사업을 해서 IPO를 진행하려고 왜냐하면 LG화학 돈 벌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업 분할,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해서 자금을 땡겨서 자금 확충하고 그리고 나서 뭐 LG화학이 들어간 돈도 회수를 하고 좀 해야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흑자 전환이 안 돼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기준에 삼성 SDI는 IT 쪽 위주였고 사실은 LG화학 쪽이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전기차 부분도 이쪽에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한 겁니다. 결론은 분기 영업 흑자는 있었어도 연 단위의 영업 흑자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에 영업 흑자됩니다. 사실상 2차 전지 그 전기차 부분이 2020년도 들어서면서 전기차가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란 말이에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전부. 근데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계시죠? 미국의 대선. 그 미국의 대선에 2020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전후 그 이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승기가 좀 많이 잡혔고 선거인단에 대한 부분도 2020년도의 자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윤 정부 성격에 이걸 그냥 갈 수 없고 실질적으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찾아드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나 이런 게 그 결과물 말고 2020년도에 이제 선거인단이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나온 거 있고, 이게 여론조사로 해야 되나? 하여간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여기 여론조사 이거 나오네. 그렇게 해서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뭐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 차트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20년 초반부터 해서 쭉 보시면 40%또 40% 이하까지도 미끄러져 내려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절반이 안 돼요, 어찌됐건. 그리고 선거 인단에 대해서도 내용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책이라는 부분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IRA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2020년도에 이제 뭐 선거 인단의 판세 변화 뭐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선거 인단의 차이가. 파란색이 굉장히 우월하죠. 그래서 이게 3월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봐라.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를 잡겠는데, 그래서 이 민주당의 승기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정책이 굉장히 크게 바뀌겠구나.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의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IRA를 요즘에 이제 많이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시는데, IRA에 정확하게 나와요. IRA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똑같은 거를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이창환 씨가 갖고 나와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제 설명 내용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냥 2차 전지만 부각을 시키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내용이냐면 이 IRA에 보면 정확하게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권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 IRA를 진행하면서도 자금 지원은 전부 이 기후 변화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의 기준을 보자. 잘 생각해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 때 그린 정책을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LED. 지금 뭐 이거 할 말도 아니지만은 LED 사업 부분에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어요. 네이버 오른편에 윤정두가 하루 반나절 정도가 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2007년도에 수익률 대회 7,681% 우승을 하고 각 언론사에서 난리가 났었고 서로 초청 강연하는 난리가 났었고, 지금 이제 홍성국 국회의원 되신 분께서 그분이 미래에셋 대표이사 역임하시기 전에 그 대우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이셨거든. 그분하고 지금 다올 투자증권으로 바뀐 이제 KTB 투자증권의 그때 대표이사 누구셨더라? 그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전국 순회 강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그게 이제 반나절 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수익률 대회 뭐 1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걸 보고 고등학교 동창회가 몇십 년 만에 20년 만인가 이건 전화가 왔어요. 아, 거기에 농담이 아니라 LED 그 R&D 부서 4명뿐이 없는 그 업체에 돈을 10몇억을 밀어줬다니까. 방송 나와서 윤정두가 2차 전지 지금의 2차 전지 말고 그 당시에 LED 잘하는 것처럼 뭐 떠들어대고 건방 떨어가다가 결국은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기준에 오바마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그린 사업 기억나시죠?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뭐 LED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삼성전기의 주가도 뭐 어마어마했었고 어찌됐든 이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부분을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뭐 직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넣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친환경이죠. 그래서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항상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설정이 됩니다. 어떤 거? 자원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 자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히 더 전기차 2차 전지가 불거진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가 그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당시 기준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많이 불거져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은 이제 오바마 케어를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오바마 케어가 아니더라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바이오, 복제약품, 바이오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부자 증세죠. 법인세 인상. 그리고 IT 업체에 대해서는 감세, R&D 비용에 대한 혜택을 주는 뭐 이런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화당으로 따진다면은 전통 에너지. 그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뭐 소송을 하기도 해요. 행정 소송을.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환경청에 대해서 그 월권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석탄업체에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느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세일가스라든가 또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 개발에 대한 석탄이라든가 전통 에너지 개발에 대한 부분, 탄소 배출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원활하게 하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얼핏 이렇게 딱 듣다 보면은 와 민주당은 굉장히 착한 집단이고 공화당은 참 나쁜 집단 그러지는 않아요. 정책이 그래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지금 뭐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유지되는 이유가 상하원을 다 통과해서가 아니라 복제약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오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더 열어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때도 바이오 쪽을 뭐 일부러 죽인다는 개념보다는 전통 의약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확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대해서는 전통 에너지 플러스 이제 방산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쪽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은 바이오와 전통 의약품.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바로 했던 게 법인세 그러니까 인하를 해줬어요. 감축이 아니죠. 인하가 맞겠죠. 법인세 인하를 가장 먼저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했던 거는 이제 IT 쪽의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그건 건들지 않아서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제 시가총액 1위를 할 수 있었던 예전에는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방산업체가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오고 전통 에너지 업체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에 형성되고 이런 기준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민주당 정책이에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 앞두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을 뿐이지 그 전에 없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 시에 혜택 주고 전기차 구조 시에 혜택 주고 다음에 이제 뭐 중국 거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공화당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보호무역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민주당은 보호무역 정책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도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화당 표도 이제 끌어오는 결국은 뭐 중간선거 이겼죠.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뭐 확대된 게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언급할 뿐이고, 뭐 화폐 전쟁 이런 뭐 책도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결론은 이 정책에 의해서 움직임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첫 번째 기준이,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이 어디서부터 스타트가 나왔느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테슬라가 강세를 띠기는 했지만 그것은 전체 시장의 강세에 연동되어 있는 폭이 크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 테슬라의 강세 기준은 그 부분은 정책의 영향이 상당하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배 올랐으니까 21년까지. 그리고 21년도 11월이 고점이에요, 얘는. 근데 우리나라의 기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차 전지 3사. 삼성 SDI, 그러니까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시가총액 순으로 그렇게 해서 16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에 LG화학이 300% 이상의 흐름,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에코프로든 나머지 쪽이 연동돼서 움직였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또 시가총액이 그런 규모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얘는 여기서 분명히 꺾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테슬라를 2차 전지에 묶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유튜브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야 정두야, 2차 전지하고 테슬라를 왜 갖다 붙이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나 어이가 없어서. 그럼 2차 전지하고 테슬라를 갖다 붙이지. 테슬라 아무 상관없이 2차 전지 혼자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받을 때 이게 한 60%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022년도 그 4분기부터 해서 2023년 1월 달 저점 찍을 때까지 테슬라 조정받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 조정 속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군들도 30에서 50%씩 조정받았어요. 30에서 50%.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조정이 덜 나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폭등이 나온 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자락에 폭등이 나올 때 테슬라가 못 돌렸는데 폭등 나와. 아니야. 테슬라가 연초에 이것도 보셔야 되겠네. 보셔야 뭐 믿고. 그러니까 지금 저 차트는 반영이 된 차트.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러한 주식 분할 부분들이 반영이 된 차트인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이제 뭐 그냥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고점도 못 넘겼어요. 작년 9월달 고점을 테슬라에. 근데 올 초 기준에 잘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뭐 작년에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계속 깨져 내려가니까 테슬라 자체적인 실적이든 뭐 오너 리스크든 뭐 트위터 인수한다 치고만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찌 됐든 이 조정 속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도 연동이 된 건데 그 앞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올해 1월 이후에 우리나라 구정 일대가 딱 요 자락에 여기까지입니다. 저 반등이 나온 거예요. 뭐 적지 않은 반등이었어요. 바닥에서부터 101불인데 100불이라고 치고 50% 가까이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게 우습습니까 이게? 예? 여기까지로 따져볼까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연휴 기간 때의 기준이에요. 뭐 반등 탄력이 막 30% 이상 막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1월 26일이라니까 정확히 1월 26일 날 테슬라가 이날이죠. 이날 27일 날에 이제 이 폭등이 이렇게 나온 건데 갭상승이 이렇게 10%가 나오고 26일 날의 기준이 우리나라 26일하고 하루 차이 나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26일 날 14%가 폭등이 나와요. 그럼 먼저 나왔느냐? 아니지. 테슬라가 25일 장 끝나고 그 다음 날 장 마감 이후에 폭등이 나옵니다. 시간에서. 그게 연동돼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날 14%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 연동폭을 쫓아간 거죠, 계속. 그리고 2월 달에 다시 고점 넘길 때 이때 에코프로 BM 2월 7일 날 에코프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의 흐름이 나온 그 기준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테슬라하고 다 사뭇 다르거든요. 테슬라의 기준하고. 자, 보시면 테슬라는 2020년부터 해서 21년도 요 자락까지 우리나라 그 아까 보신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폭등 나올 때 300%씩 막 올라올 때 그때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동이 안 됐어요. 여기는 연동이 안 된 게 이때 이제 한 3,300포인트를 여기서 찍고 우리나라는 지수가 밀리죠. 밀리면서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밀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는 연동이 안 돼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리 빠지니까 2차 전지도 다 조정받는 게 옳아요. 그런데 하나의 굉장한 또 변화가 나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밀리는데도,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이 말씀하신 건 그걸 거예요. 정두야, 테슬라하고 2차 전지하고 왜 갖다 붙이냐라는 부분이, 스타트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책이 어떻게 기준이 잡혔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결론은 22년도 하반기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날아가요. 근데 정확하게 왜 날아가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 2차 전지가 하반기에 왜 날아갔어요? 하반기에 보시면 2022년도 하반기에 2차 전지가 날아가는데 왜 날아갔냐니까? 삼성,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 얘네들의 하반기의 흐름은 제한적이었어요. 삼성 SDI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한적이었어요. 그렇게까지도 아니야. 누가 올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니까요. 이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도 우리는 LG화학을 가져가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고점 대비해서 70% 깨져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해서 편입 설정 범위 잡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낙폭과되면 어쩌고저쩌고 해도 얘가 끝내준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우리나라를 막을 살릴 기업이다. 아니라 그랬잖아.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실적 범위도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오늘부터 해서 장 마감 이후에 무조건 이거 다 표작업 다 해놓으셔야 돼요. 실적도 그날 다 바꾸는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이제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게 지금 다 틀려져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130조까지, 시가총액 130조, 140조까지 갔나요? 그런 종목의 실적이 이게 말이 돼요? 배터리 아저씨 기준으로는 말이 되겠지. 우리 기준으로 안 된단 말이야. 에코프로가 실적이 뭐 500억, 600억 영업이익 내다가 그 실적이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서 10배 올라왔다. 10배 올라와 있어도 예를 들면 지금 뭐 7천억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 7천억 대비 시가총액이 40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거를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 40조까지 올라온 종목의 영업이익 7천억인데 작년 대비해서 10배 올라왔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주가가 10배 가야 된다. 그런 계산 방식이 세상에 어딨어. 애너를 했다는 양반이.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잘렸겠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8조에서 36조 되면은 시가총액이 4배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이 110조, 130조를 형성하던 이 실적, 또 80조까지 내려왔을 때에도 이런 실적, 그 실적이 저평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점유율이 높아진다 해도 그건 그때 실적이 나온 다음에 저평가구나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40조짜리가 순이익이 12조 나오는데 40조뿐이 못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대박이고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뭐 당연히 이 가격에 있는 게 맞다라는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저도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얘기는 했어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수급 논리가 있다. 하나. 뭐가 있는 거죠? 7월 말에 LG화학의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LG화학 지분 81.84%가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그러면 LG화학이 장래 매도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MSCI 선진시장 지수에는 그 MSCI 미국이죠. 모건스탠리 쪽이 만들어 놓은 지수. 거기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편입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수급이.
그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수급이 들어오고, 두 번째 기준은 11월 그때 10월 말인가 그쯤 될 거예요. 11월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증가합니다. 보호예수가 풀리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뭐 얘는 이게 뭐 대주주 보니까 물량 안 나올 거니까 유통 물량이 아니야 이렇게 설정하지 않아요. 대주주가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그 유동 비율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상상을 초월하는 이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급이라도 들어왔으니까 다행인 거야. 아니 농담해라.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25%를 던진 거예요. 25%를 뺏어가도 모자른 판에 25%를 던진 거예요. 개인에게. 근데 주가가 올라왔어.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거지. 예? 그 후폭풍을. 그잖아요. 근데 얘는 올라갈 때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유동 비율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실질 유통 물량이 증가한 건 아닌데 비율 증가하면서 MSCI 지수를 추정하는 쪽에 매수, 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쪽에 매수. 그러면서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22년도 하반기에 무려 시가총액 2위짜리 80조짜리를 80% 올려버립니다. 우리 계산해봤죠 이거. 62만 9천 원 마이너스 35만 2천 원. 80%를. 그러니 시가총액 2위가 80% 올라가는데 LG와 삼성 SDI가 안 올라가냐고 같이 따라 움직였어요. SK 이노베이션 못 따라갔어요. 지금 저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정책적인 거 또 기술적인 거 또 그때그때 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지금 배터리 아저씨들 4명은 무조건 그냥 점유율 얘기하고 성장성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작년에 성장성 있었는데 왜 고점 대비 곤두박질 쳐? 그러면은 아이 그걸 못 견디니까 수익을 못 내지라는 표현을 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제약바이오도 평생을 갖고 가야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앞으로 한 200년씩 더 사실 거 아니야? 갖고 가야지. 하나만 개발 완성하면 대박이라는데.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 60% 70% 밀리면 안 되지. 한미약품도. SK 바이오사이언스 80%씩 밀리면 안 되지. 왜? 결론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대처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방금 얘기한 농담에 딱 수급 논리란 말이에요. 수급 논리 이외에는 없어. 이때 당시에는 업황이 좋았다가 지금 업황이 개판인가? 이때 당시 업황이 좋았다 지금 또 개판된 거예요? 아니잖아. 배터리 사총사 얘기대로 한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업황 개선폭인데 왜 얘는 못 가? 얘가 가야지 나머지가 쫓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에 여러분 수급 논리 때문에 가면서 LG와 삼성 SDI까지 끌고 갔을 때 정확히 7월 13일 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가 13일 날 장 끝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13일 날 상한가를 가죠. 시간에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상한가 못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에코프로는 폭등이 나오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전일 대비 강세. 7월 14일 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거래가 안 터집니다. 그 거래가 그러니까 터지고 나오는데 음봉에 추이 추세가 안 나와요. 결론은 우리가 작년에 얘가 이렇게 강세를 뛸 때 에코프로는 뭐예요? 솔직히 내용도 없어. 그냥 실적이 좋다는데 그 실적이 좋으면 에코프로가 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가야 되는 게 맞죠. 에코프로 BM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갑니다. 작년의 기준에. 예? 7만 원 그것도 많이 간 것도 아니야. 따블라요. 왜 작년을 못 가? 올해 그냥 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나? 그럼 좀 이따 리튬 가격도 봅시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기준에 정확히 7월 14일 날 이게 상승 때 확인형이죠. 거래가 수반된. 그러니까 일봉부터 보고 올까요? 이게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남아 있어야 돼요. 왜? 매매를 했잖아 우리는. 배터리 아저씨도 매매를 했으려나 이 당시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턱대고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손대인 씨나? 이렇게까지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나 얘기하는 거지. 나머지 우리 지훈이 형이나 누구야 그 이창환 형이나 여기서 얘기했을까? 그 기억이나 할까? 시간에 상한가 가고 왜 갔는지부터 해서 기억이나 할까요? 얼굴 노래져 갖고 방송 나와서 그냥 반들에 뭐 변명을 할 그 인터넷 방송은 아니잖아요.
자, 10월 달 고점 찍었어요. 우리는 10월에 다 매도를 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겨왔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정확히 이날이 언제예요? 7월 14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술적인 범위에서 저기서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갭상승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잘 못 사죠. 갭상승 10%에 15%까지 들어 올렸다가 밀릴 때 이 정도가 3시 넘어서 문자 사인을 냅니다. 그것도 끄집어내서 볼까요? 시간이 없는데 그것도 끄집어내서 보죠. 뭐.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런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을 계속 갖고 오고, 특히 작년 하반기 올해 7월 26일까지 아주 강력하게 비중 뭐 50% 이상씩 채워서 가져가던 그 업종군이잖아요. 그러던 종목을 지금의 기준에서 전량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의 기준. 자, 7월 22일 날 거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문자 사인이 있을 것 같은데, 문자 사인 여기 있죠. 7월 정확히 14일 날 75,700원 3시 3분에 문자 나갑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3시 3분에 문자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는 15만 원까지 계속 10월 달까지 계속 매매를 합니다. 방송 뭐 한두 번 갖고 나가 계속 계속 이러니까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저평가라고? 이 당시에 지주사인데 얘기했잖아요. 지주사의 이런 흐름이 이건 저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13일자 기억 다 하죠. 실적 나오고 상한가 간 거. 그러고 나서 14일자에 3시 3분에 문자 사인을 내보냅니다. 이거 이미 다 방송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이 10% 너무 크니까 15%까지 들어 올리고 그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론은 에코프로의 기준에 이런 교육까지 일봉의 기준에서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샀습니다. 왜?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샀습니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흐름 다 이거 조목조목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강세를 띠는데 왜? 그러면 얘가 강세를 뛸 때 그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몇 년 후에 아니 지금 아니 배터리 지금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2030년까지 700만 원 간다고. 그러면 이때 7만 원 할 때 7월 14일 날이 75,700원 우리가 매수해 낼 텐데 7만 원 할 때 100배 올라간다고 얘기를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을까?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얼마 돼? 180조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절반. 실적은 개뿔도 없는데.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실적 끝나는 거죠. 안 나오죠. 근데 그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미국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도 생각이 없고 선대인 아저씨 KBS 머니올라에 가서 KBS에서 이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윤정도는 벌써 이미 작년부터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이거 2차 전지 보조금 완전히 아작 날 텐데의 기준 이미 그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더니 결국은 상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다. 오바마 케어도 그대로 진행하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오바마 케어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준이에요? 오바마 케어의 기준에 복제약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정책이 아닌 전통제약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 이게 한국 에너지 해가지고 한국 에너지 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 21년도 4월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의정서 마련할 것 그렇게 하면서 취임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3월 13일 날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한 교토 의정서를 바로 파기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토 의정서를 바로 파기합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을 이렇게 15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을 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에 파리 협정 탈퇴. 이번에 똑같아요. 재가입을 했거든.
공화당 들어서면 또 탈퇴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악당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들의 기준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공화당 정책에 대한 부분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교토정서. 요즘에 파리기후 협약을 일부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교토정서부터 보면 되잖아. 우리 아나운서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토정서 파리기후 협약 두 개뿐이 없어. 그 두 개만 알면 돼. 그 두 개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4대 천왕이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당장 지금 공화당 쪽이 일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정책이 바뀔 거에 대한 우려감도 가져가야죠. 뭐 아직까지는 반반이라고 치면은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를 양쪽을 다 봐야 되잖아. 근데 그게 정책이었는지 뭔지도 모르고 내년 내후년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점유율이 높아진다. 정책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미국에서의 정책을 어떻게 펼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왜 외국인 기관은 왜 안 사냐고.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템포 잘못 늦췄으면 여기서라도 정리합시다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2007년도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은 따블 뿐이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은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렸다가 뭐가 나옵니까? IRA를 발표를 하죠. 근데 이 IRA가 윤정두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그 IRA라는 부분은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니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언젠데 21년도에 했는데 21년도에 취임하시고 나서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에 기후변화,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이창환 씨가 표로 작업해서 갖고 나오고 윤정도도 조금 전에 표로 이렇게 작업해서 보여드리고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을 목표. 이 내용은 계속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민주당 공화당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진행됐다가 늦어졌다가 진행됐다 늦어졌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기후, 환경, 그죠? 그리고 세부 지침 또 나오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에 발표한 내용 중에 자동차도 있잖아요. 우리 현대차, 기아 난리 났었잖아. 뭐 정치권에서 들고 일어나고 뭐 말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서 정유선 회장 어깨를 툭툭 치고 갔는데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는데 IRA 이것 때문에 세제 혜택도 안 주고 우리만 안 준 게 아니라 다 안 준 거라니까. 왜? 보여줘야 되니까. 누구한테? 유권자들한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닛산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었고 모델이 그다음에 폭스바겐 모델이 한 개인가 두 개 있었는데 70몇 개 보조금이 다 한꺼번에 없어졌어요. 그래놓고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뭐를 해요?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야 상업용 차량은 보조금 줄게 리스 뭐 이런 거. 그래 현대차 그룹의 상업용 차량의 비중이 5%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정책이라는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IRA 그 8월 달에 발표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다가 결국은 뭐가 나와요? 야 중국산 배터리 못 써? 그래 뭐라 그래요? 중국산 배터리를 못 쓰니까 어떻게 한다? 폐배터리를 쓴다 해서 세비캠 날라가 성우하이텍 날라가 그랬더니 갑자기 에코프로도 나도 폐배터리야. 그랬더니 포스코 그룹주들도 야 실질수에는 나야. 또 보고서도 이렇게 나와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기억 안 나세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폐배터리 활용하겠다 얘기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국에서 한 대 맞아. 중국에서 한 대 맞아. 리튬을 갖다가 못 쓰게 해. 중국산 원자재 못 쓰게 해. 어떻게 폐배터리라도 뜯어서 쓰겠다는 거 아니야. 막말로. 그렇게 해서 폐배터리 테마가 잠깐 있었어. 그러면서 움직인 거 아니에요? 9월 달에? 폐배터리 테마 이게 9월 달에 농담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원고 내용 다 뒤집어 까고 보여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어디 출신이야? 금양이죠. 그냥 만도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그 금융당국이 가만히 두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2200억짜리 10조까지 만드는데 거기에 그 부정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불법적인 요인들을. 그리고 이번에 나선다는 얘기가, 야, 내가 그 당시에 IR을 할 때, 내가 니들 돈 갖다 줬잖아. 한국경제TV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내면은 기업 CEO들 나와갖고 인터뷰 따고 그러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뭐 중소기업을 찾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돈 내고 M10을 나간 거야. 그 배터리 아저씨가.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그 전에 윤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원래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은 본인이 최근 들어서 3% 까고 한경 까고 한국경제TV 자기 안 불러주니까 메이저에서 지를 불러주겠냐고. 그러니까 뭐 한국경제 욕하면서 내가 니들 2천만 원 갖다 줬는데 왜 나를 안 부르냐. 3% 니들 맨 처음 나갈 때 내가 2천만 원 갖다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다녀요. 그러면서 금양을 자기가 뭐 몇천만 원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IR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금양 지분 다 팔고 IR을 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 정신 나간 애지 무슨 좋은 사람이야. 50배 올랐는데 IR을 안 해야지. 안 하고 그 50배 수익 내서 그럼 그걸 기부를 하든가. 쥐가 그렇게 올라올 거 50배 올라올 걸 알았으면 2200억짜리 10조까지 올라올 줄 알았으면요. 응? 그 진행 과정 속에서 금양의 경우는 밑도 끝도 없는 원통형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다. 누가 인정해 준 거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에 이어서 개발했다. 누가 인정해 줬냐고. 단 한 군데에서라도 계약 나온 거 있어요? 아니 이번에 기공식 하기 전에 공장이라도 있었어? 없었잖아. 그래서 금양의 경우는 7월 25일, 26일 날 원통형 배터리 개발 소식과 함께 이틀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잘 가슴에 손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7월 달이라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월 달이라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에 수주를 받아왔다 그러면 상한가 갈 내용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내용 나도 주가가 한 6, 7% 올르다가 밀려버렸죠. 응? 수급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7월 말에는 올해 이런 변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금양이 시가총액 그때 3천억 원대인데, 예? 3천억 원대에 5천만 주짜리 7천 원이었으니까 그 위치에서 금양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고 그 내용 뉴스 하나, 공시도 아닙니다. 공정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하나 나왔는데 이틀 연속 상한가 갔다? 그건 100% 주가 조작이죠. 누군가 치고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거를 배터리가 떠들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케이블 TV에서 배터리 아저씨가. 지금도 실체가 없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7월 말에 이틀 상한가를 잡아냈던 원통형 배터리를 9월 달에 나머지 다른 데들 다 폐배터리 얘기할 때 본인들은 아예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포제 업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원통형 배터리를 다시 불거뜨리고 9월 달에 폭등을 잡아내요.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는 이제 요 고점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을 때 금양은 10월 말에 추가 폭등을 합니다. 금양 또 보시죠. 그러니까 왜 2차 전지가 왜 갔는지를 그 당시의 스토리와 올해의 스토리까지 다 알고 계셔야 뭐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얘 5천만 주짜리였거든요. 그 5천만 주짜리 이거 상한가 2번을 날려버려요. 원통형 배터리 보도자료 하나 가지고. 공시도 없어. 응? 그럼 얘가 저점일 때가 2200억일 때란 말이에요. 이 친구도 정확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최근 뭐 자료뿐만 아니라 2000년 초반 자료까지 윤정도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기억을 해요. 매매 사인을 다 냈고 들여다보고 했으니까. 다만 금양의 경우는 저 당시에 시가총액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양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인을 안 드리죠. 매수 사인을 그렇게 안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뭐 여기 문자 나간 거, 여기 문자 나간 거 말고 요거 이게 7월 25일 날 예쁜 공대님이 금양 VI 발동되고 4시간 만에 상한가, 이게 25일 원통형 배터리
어? 아니 원통형 배터리 공시도 아니고 지들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고 성능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걸 어떤 업체 단 한 군데서도 지금 뭐 수주를 받아온 적도 없고 다 뻥 아니에요, 구라 아니에요. 뭐 만들어 놨다고 치면 공장도 없어 지금. 뭐 내년부터 실적을 낸다는데 난 그것도 의구심이 들어요. 응? 어찌됐건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이때 이렇게 얘기하고 주가를 상한가를 두 방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0원대잖아요, 이제. 5,000원 미만의 전환 물량을 8월 달에 5,000원 미만의 전환 물량을 800만 주를 행사를 합니다. 전환 물량 800만 주 행사하기 전에 원통형 배터리를 여기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IR 계약을 맺고 그 배터리 아저씨를 여기저기다 쑤셔가지고 떠들고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털고 다니면서 주가가 3천억짜리가 5천억이 되고 그리고 전환사채 800만 주를 5천원 미만에 행사한 800만 주 얼마에 400억이죠. 그게 2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얘가 뭐 어디서 털었는지 난 모르겠어. 만약에 5만 원에 털었다면 4천억에 먹은 겁니다. 4천억. 4천억을 해먹은 거라고. 그 IR 내보내고 나서. 그러면 본인이 수천만 원을 갖고 있었다며 1,000만 원만 갖고 있어서 50배면 얼마예요? 50배면 5억이야. 1억 갖고 있었으면 50억이야. 근데 뭐 널리 홍익인간의 정신이야? 그럼 자기도 지금 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산 상태에서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금양 갖고 있는 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팔았고 뭐 50배 올라왔고 자기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떠들어댔다. 결과가 좀 좋아져서인 거지. 이건 주가 조작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금양이 외국인기가 아무도 안 사. 누가 인정을 해요 그거를. 쥐들이 만든 거지. 그래서 9월 달에 폐배터리 랠리 나올 때 또 그 원통형 배터리를 또 터뜨린 거예요. 보도자료를. 그리고 나서 이 당시의 기준에 리튬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리튬 가격이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 거예요. IRA 이후에. IRA 터지고 나서 이후에. 그때 갑자기 얘들이 얘기한 게 콩고를 얘기합니다. 콩고를 얘기하자마자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와요. 그랬더니 답변이 한다 안 한다도 아니고 매장량이 있으면 할 것이고 없으면 안 할 것이고 뭐 헛소리를 질질질질 써놔요. 보도자료 내놨다가 겁을 먹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배터리 아저씨가 나와서 콩고를 왜 갖겠어요? 그 전에 외교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은 일반인들 여행이나 이런 게 될 수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하여간에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났는데 외교부에서 콩고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말에 배터리 아저씨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선대인 TV나 이런 데 갔었겠죠. 근데 그때는 아예 뭐 관심도 없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을 텐데 콩고를 왜 갖겠어요? 임직원들이 왜 갖겠어요? 콩고 그거 100% 그 체결하고 옵니다. 있다고 소리를 해요. 윤정두가 36년을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걔네들 하는 짓거리 어떤 건지 모를까요? 그런 애들이 한둘인 것 같아요. 옛날에 글로웍스 같은 애들이 시가총액 300억짜리를 5천억까지 땡기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몽골에 광산 투자한다고 그러고 그쪽에 증자한다고 돈 보내요. 그 증자한 돈을 다시 거꾸로 받아요. 지금 콩고에 왜 갔겠어요? 계약하러 갔겠죠. 그건 불법이에요. 콩고에 왜 갔겠어요? 임직원이 다 갔는데 임원들이 다 갔는데 계약하러 간 거지. 계약해갖고 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왜 제가 직접 이 당시에 뭐 들은 건 아니고 여기저기 막 게시판에 올라온 게 배터리 아저씨가 콩고 왜 갔냐고 계약 타갖고 온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상한가 풀리긴 했지만 그리고 11월 9일 날이 상한가에서 한옥과 모자를 넣고 거기서 4만 원에 끝나고 그리고 이때는 IR CEFD 그게 아직 터지기 전이에요. 결론은 개인들이 적격 투자 위험 투자자인가요? 하여간에 그 투자자 자격을 받고 CFD 상품을 샀을 때 외국인들의 해치 물량이 좀 들어온 걸로 지금으로서는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정체 모를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짧은 매매를 해요. 누적적으로 수급이 없어요. 이걸 다 우리가 들어갔던 위치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한번 볼까요? 아니 우리가 이거를 수익을 안 내고 떠들어댄다라는 거면은 배 아파서 얘기하는 것뿐이 안 돼.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 뭐 하려고 하나요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벌써 이미 다 이때 당시에 수익을 내고 있을 당시고, 마지막 자락에서 문자를 추가적으로 냈었어요. 우리도 마지막 자락에서도. 그 금양 보시면은 11월 9일까지의 11월 9일날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차익 실현도 잘하고 나오는데, 어? 마지막 자락엔 조금씩 한번 더 들어가죠. 아직까지 거래가 살아있을 때니까. 이거 다 우리 매수하고 있을 때 이게 다. 매매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 11월 9일 날은 윤정도 양력 생일이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양력 생일이란 말이에요. 찍고 꺾여서 전량 차익 실현 3일 만에 3만 원까지 내려버립니다. 3만 원 이탈되지. 이날 끼고 이틀 만에 3만 원 이탈. 공시 내용이 나왔어요. 콩고 계약하고 왔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밀립니다. 왜요? 테슬라도 박살. 리튬 가격도 박살. 응? 리튬 가격 계속 박살나고 있었지 뭐. 아니 이때 왜 무너져? 가야지. 응? 이걸 20만 원까지 당겼잖아요. 19만 4천 원. 시가총액을 12조까지 만드는 거 12조. 아까 제가 10조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5,800만 주니까. 그러나서 또 한 가지 행위를 한 거는, 지금도 그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를 해요. 금양이 뭐 우리나라를 매겨 살릴 기업이라는 듯이 그렇게 해서 몽골의 매장량이 금액으로 한 116조, 뭐 100조가 넘는다 이거야. 100조가 넘는다 이거야. 금양의 그 몽골 사업 부분. 근데 여기서 못된 짓거리를 하나를 더 하죠.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 2,200억짜리 시가총액이 2,200억짜리 회사를 12조 가까이 11조 이상 땡겼잖아요. 그 땡긴 과정 속에서 자사주 장내 매도를 하죠. 1,600억인가요? 자사주 매도한 게? 그 1,600억을 또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소송 걸릴 수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그 자사주 매각한 금액으로 콩고하고 몽골에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거 갖고 모자르다 해서 이제 뭐 삼자 배정 유증하려고 할 때가 금융당국이 아마 막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뭐 유증을 했나? 하여간에 결론은 시비 발행했나요? 하여 뭐 그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뭐 그거 갖고 누가 시비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그 1,600억, 1,500억 이상을 하여간에 자사주를 팔아요. 2,200억짜리가 불과 1, 2년 만에 초대박이 난 거지. 그러나서 그 금액을 몽골이나 콩고로 뺍니다 또. 근데 그 담당자가 공시 내용을 보면 5명인가 뿐이 안 돼. 그 담당자가 참 기가 찬 거죠. 응? 돈을 몇백억씩을 갖다 그쪽으로 송금을 하고 했는데 그 사업 담당자 5명. 100조 이상이 그 매장량이 묻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했던 업체들 뭐 한두 업체가 아니에요. 다 없어졌지. 뭐 키르기스탄에 뭐 광구를 개발한다부터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외교 뭐 난리 났을 때. 결론은 그 스토리인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시 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했었고 함께 들여다봤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봤던 1,500원이었으면 이게가 2020년 기준 잡으면 700억짜리를 12조로 만든 거예요. 진짜 역사적인 주가 조작이라고 표현하면 또 그런가? 예. 결론적으로 여기서 왜 움직였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어요. 그거 이외에 뭐 있어 얘가.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어요. 우리나라에 3번째입니다. 검증도 안 되는 내용 떠들어서 주가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5,000원 미만짜리 전환사채 800만 주 행사해서 LG에너솔루션 시가총액 2위짜리가 80% 올라올 정도로 80% 올라올 때 에코프로 더블 뿐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들도 없었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IRA 이후에 이슈 한번 불거져서 LG에너솔루션도 초강세를 띄다 보니 2차 전지가 동반적인 강세를 띄었을 뿐이고, 그 와중에 금양이라는 애가 완전한 주가 조작을 제대로 해먹은 거고 7,000원짜리 얼마? 4만 원까지 땡겼으니까 몇 배요. 그러면서 시세 차익은 뭘로 느껴요? 천안 물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월 26일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 응? 그 흐름의 14% 폭등 이후에 정확히 에코프로 BM이 2월 1일에 9% 올라갑니다. 응? 그 당시 기준에서는 쉽지 않은 변동률이 터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3% 정도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연초에 3% 정도. 응? 2월달 이때 9% 들어올리잖아요. 이게 시발점인 거예요. 근데 2월달에도 1조는 안 터졌어. 그리고 에코프로가 당연히 2월 1일 날 연동이 일부 됐지만 더 가벼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보다 좀 덜 움직이다가 2월 7일 날 21.82%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어? 이럴 때는 왜 안 따라붙고 정확하잖아요. 21.82 잊어먹지도 않아. 이때 3% 들어온 거예요. 왜 움직였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응? 왜 움직였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테슬라로 다시 넘어와서 따져 드립니다. 2020년도에 뭐 이 얘기를 야 소설 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항상 뭐 지금은 안 그래요. 항상 생각하는 기준, 어떤 정책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의 기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여기까지 움직이죠. 테슬라가 똑같이 조정받았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빵 치고 올라간 거고. 저때 저 기준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신경도 안 쓸 때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갔고. 누구? 3사. LG화학, 삼성SJ,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나서 똑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정확히 요 자락에서 얘는 계속 밀리는데 요 자락에서 누가 LG에너지솔루션이 보호에서 풀린 걸 가지고 실질 그 물량이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통 물량도 없는데 81.84% 빼고 기존에 들어가 있던 물량 빼고 유통 물량도 없는데 유동비율 증가했다고 해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가총액 2위가 80% 올라갔죠. 그 80% 올라갈 때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의 등락률은 100% 조금 더 나온 거. 그것뿐이 없어요. 비슷하게 간 거예요. 더 가볍게 가야 되는데. 금양이 주가 조작이라고 표현하면 또 소송 걸릴 수 있으니까 금양이 미친 듯이 들어올린 거고 그 배터리 세일 때문에 아주 뭐 나 잡아가라 하고 세일즈 했잖아요. 콩고 가서 뭐 계약 따온다고. 그 얘기하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똑같은 조정을 받았잖아요. 2차 전지 우리나라 똑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대비 30에서 50%. 누가? 에코프로 또 금양 이런 종목군들이 뭐 코스모 그룹주들 이런 거 그렇게 조정받았다가 여기서 정확히 돌린 게 뭐라고요? 테슬라가 여기까지 157%인데 1월 2월에 하루에 뭐 10%씩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던 애가 10위 밑으로 깨져 내려오기도 했었지만은 결국 하루에 뭐 10%씩 치고 올라오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움직이고 그 다음 에코프로 BM 움직이고 에코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명분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명분도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작년 하반기에 IRA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얘는 왜 못 갔냐 하반기에. IRA가 내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중간선거 앞두고 발표했을 뿐이고 그리고 중국 거 못 쓰게 하니까의 뿐이고 그러면 리튬 가격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리튬도 보자 이거예요. 자, 리튬도 보시면 리튬 차트 놓고 보시면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횡설수설하고 그 4대 천왕 되시는 분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리튬 가격 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응? 자, 월간 기준에서 리튬 가격 정확히 고점 찍은 거는요. 이때요. 이때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억나시잖아요, 이거. 22년도 말에 고점을 찍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확히 보시면은 리튬 가격의 폭등은 여기에요, 여기. 리튬 가격의 폭등은 22년도가 이제 여기니까 요 자락까지 이미 폭등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됐어요? 리튬 가격이 오르거나 말거나 꺾여져 내려왔었죠. 21년도 11월 고점 대비해서 이제 꺾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멈춰져 있다가 IRA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정확히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IRA를 바탕으로 해서 리튬 가격의 강세가 살짝 더 나옵니다. 여기서도 뭐 큰 영향도 없었어. 이슈도 그렇게 뭐 크게 불거져 있지도 않아요. 왜? 21년도 1월 달에 거점 찍은 거 지금 벌써 기억을 못해? 다시 보여드려요. 21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찍잖아요. 누가?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2차 전지 다. 다시 보시면 여기 그러다가 요거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조정받다가 여기서 요게 한번 나온 거죠. 요게 연말에. 이때가 뭐 리튬 가격 강세 때문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IRA 터지고 나서.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데 리튬 가격 똑같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2020년부터 볼까 그러면 그냥 좀 땡겨가지고 더. 자, 리튬 가격에 영향을 안 받아요. 안 받고 뭐 핵심 부품이고 나발이고 이 영향이 없었잖아. 21년도 1월 달이 고점이란 말이에요. LG화학, 삼성, SDI 전부 다. 테슬라는 2월에 고점 찍고 조정받다가 22년도 하반기 11월, 12월에 한번 빵 친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22년도 기준에. 그러면 요 기준에서 22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테슬라가 올라갑니까? 누가 못 올라가. 결론은 IRA 나오고 나서 뭐 우리나라에 뭐 하이드리 리튬 해갖고 회사 이름 자체도 나 잡아가지고 하고 리튬으로 이름 바꾼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뭐. 이거 우리 그 리튬 가격 있죠? 요거 테슬라 차트에다가 입혀주세요. 요 차트 위에다가 입혀주든가 아니면 얘처럼 두 개를 쪼개주시든가. 아시겠죠? 원고 작업. 그렇게 해서 이 리튬 가격의 기준이 테슬라 정점 언제예요? 21년도 11월이 테슬라 정점이란 말이에요. 21년도 11월이.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오르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가 테슬라 정점에 꺾였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요 리튬 가격이 하반기에 뭐 때문에? IRA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일부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22년 11월부터 해서 10월 11월부터 해서 올 초까지 어떻게 됩니까? 초전 박살 났었죠. 우리나라 종목군들 2차 전지 30에서 50% 밀렸잖아. 테슬라도 밀리고. 그리고 더 빠졌어 리튬이. 근데도 그때 아무 얘기 안 해. 쉬쉬거리고 있다가 4월까지 밀렸잖아요. 쉬쉬거리고 있다가 우리는 언제부터 올라요? 1월부터 올랐잖아. 사실은 주가가 폭등.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밀린 게 2차 전지가 조정받는 게 리튬 가격 조정 때문에 조정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리튬이 뭐 괜찮을 거고 뭐 미국에서 뭐 많이 뭐 발굴을 매장량을 뭐 찾아내고 다 떠나서 괜찮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론은 리튬 가격의 하락이 2차 전지에 리튬 가격 상승 하락이 2차 전지에 미친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심리적인 거지. 없었잖아요. 조정받고 1월 달에 2차 전지는 폭등 나오는데 리튬 가격은 내렸잖아. 그때 아무 얘기 안 하잖아. 지금에 와서 2차 전지 조정이 무슨 리튬 때문에 조정 나오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야. 원래 거품이 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는 거야. 응? 원래 거품이 껴서 조정을 받는다. 얘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의 기준을 잡는다면 오늘 분명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그러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거요? 공매도가 또 때렸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징그럽습니다. 아니라고. 공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기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뭐 공매도 데이터가 지금 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매도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전혀. 결론적으로 공매도는 이제 별도로 또 제가 찾아가지고 올려드리고 할 텐데 공매도가 지금 그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 안 돼요. 2~3% 정도 기준인데 시장 동향에
ETF 상품도 그렇고 공매도 또 그렇고 좀 제가 지금 잠깐 찾고 있거든요. 잠깐 찾고 있는데 예, 나중에 그 더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음? 전혀 지금 뭐 통계 부분에서 주요 통계수 공매도 통계 지금 나와 있으려나 보실까요? 오늘 기준 날짜하고 분명히 공매도 핑계 될 거라고. 근데 공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시장 자체에서도 그렇고. 응? 뭘 좀 여러분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어? 데이터도 안 보여주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25일이죠. 전체 공매도 수량이 우유 많이 났네. 오늘 거래가 업틱률 적용되는 거 있고 예외 있는 게 있는데 34만 주 매수 매도의 수량인 것 같아요. 공매도 금액 기준이고 그 다음에 잔고 금액 기준이고 그리고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를 조회를 하면 8월 이때 이걸 가지고 또 10일 많이 걸었죠. 8월 31일 날 기준에 한 방에 9조 원의 공매도가 나왔다. 그 9조 원 공매도 나오고 주가 밀렸냐? 안 밀렸단 말이지.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공매도로 물량 준 게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으면 다 팔든가. 그리고 나서 이 1조 7천억이었던 1조 7,200억까지 형성됐던 부분이 9월 한 달 내내 줄었잖아요. 얼마까지 줄어요? 1조 4천억, 1조 3천억까지 줄었네. 9월 13일까지. 그죠? 줄다가 이제 다시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면 에코프로의 기준에 9월 달 기준에서 9월 13일까지 공매도가 줄었으면 말 그대로 쇼커버링 나온 거니까 쇼키즈까지 아니더라도 쇼커버링이었다고 치면 9월 1일부터 줄었잖아요. 떨어질 때 밑에서만 산 거예요. 13일까지 밑에서만 산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지금 공매도가 때려서 밀렸어요. 어찌됐건 공매도 때린 게 아니라 공매도 상환이 있었잖아요. 공매도 상환. 공매도 때문에 주가 밀린 게 아니라 공매도를 상환했다고 오히려 이때는. 그리고 이때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다시 증가했고.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오를 동안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를 동안에 공매도가 700억에서 1조 7천억 된 거예요. 700억에서 1조 7천억. 근데 무슨 이게 쇼퀴즈 때문에 공매도 쇼퀴즈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뭐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짜리가 40조까지 올라오다 보니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죠. 그 비중이 높아진 것만큼 인덱스 상품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수급. 또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ETF 상품 판매가 증가된 거 2차전지. 또 배터리 아저씨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2차전지 자체의 강세 때문에 그 비중.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서의 기준으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또 파생 상품의 델타 엣지 물량. 근데 올라올 땐 좋은데 그게 꺾여져 내려갈 땐 더 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매도가 얘를 때려잡은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는 거고, 뭐 착시 현상은 아니죠. 뭐 어쨌든 공매도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주가가 꺾여질 때 공매도가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증가가 아니라 축소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신 13일까지는 3조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공매도의 수량이 전체가 10만 주다. 그럼 업틱률 적용된 부분이 이제 10만 2천 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주를 공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그러고 나서도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7월 26일 날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때리는데 기간이 때려서 그 배터리 아저씨 얘기입니다. 7월 26일이든 27일이든 이때 공매도를 기간이 때려서 주가가 고점에서 한 방에 2시 넘어서면서부터 기간이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주가 폭락한 거라 이거예요.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밀렸는데 그때는 기간이 때렸대. 외국인은 쇼키즈가 들어왔고. 말 같지도 않은 이 아니 7만 주 매도했는데 순매수도 아니고 매도만의 기준입니다. 순매수도 아니고 매도의 기준에 7만 주 매도했는데 무슨 얘네가 공매도를 7만 주 때렸다는 얘기야? 응? 그럼 300만 주에서 공매도 7만 주 때려가지고 주가 폭락인 거예요? 이게 순매수로 잡으면요 오히려 이때 샀어요. 공매도 됐든 뭐가 됐든 기간 샀어. 10,000주든 17,000주든. 그러니까 핑계 댈 거를 거짓말을 하려면 거짓말에 맞게 이런 데이터를 갖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들도 문제인 거예요. 모르면은 막말로 윤정도한테 물어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응? 되겠냐고. 결론적으로 지금 공매도 수량 부분에 공매도가 10만 주고 지금 대상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응? 안 되겠죠? 공매도 기준에 순매도만을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공매도 한 개 10만 주입니다. 10만 4천 주입니다로 나오겠죠? 응?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공매도 잔고 수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2만 7천 주 매도했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183만 6천 주가 돼야 되잖아. 근데 2만 8천 주 매도인데 181만 7천 주로 돼 있죠. 그럼 8천 주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공매도 상환은 몇 주라는 거예요? 공매도 상환은 2만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 2만 8천 주에 상환 2만 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서로의 공매도도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매도 하는 거지. 공매도끼리 뭐 전화 연락해갖고 야 내가 때릴 테니까 너도 때려라 뭐 이렇게 되냐고. 응?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산, 이 단순한 계산도 안 한단 말이지. 예?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잔고 수량이 95만 7천 주에서 70만 주로 줍니다. 그럼 뭐예요? 공매도의 수량은 4만 주가 늘어났는데 4만 주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늘어나야지. 100만 주가 돼 있어야지. 근데 누군가는 20만 주를 산 거지 뭐. 그죠? 20만 주 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20만 주가 쇼커버링, 쇼퀴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20만 주라고 한다면 0.8%입니다. 0.8%.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급범에 대해서 주가가 밀리면 공매도 때문에 밀렸다 그러고 주가가 올리면 쇼퀴즈 때문에 올랐다 그러고 근데 따져보면 전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 엑셀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내부에서도 엑셀 작업 해보셔갖고 엑셀 끌고 와서 700억에서부터 이게 지금 710억이거든요. 550억. 여기서부터 1년치 잡으면 아니면 올해 것만 잡든가 그렇게 해서 17조까지 늘어난 그 곡선 차트 그 보면 곡선 차트 나오겠죠. 이렇게 700억 얘를 작년부터 본다면 700억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결국은 17조까지 늘어났어. 그죠? 700억에서 17조까지. 그러는 사이에 주가 어떻게 됐어? 폭락해서? 폭등했지?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밀리는데 공매도는 어떻게 돼요? 일부 줄어 같이. 주가 오를 때는 쇼키즈라 그러고 중간에 주가 좀 밀리면 공매도 때문에 밀렸다 그러고 제발 좀 그거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정리해서 좀 방송에서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정책이 어떤 게 있다. 공화당 정책과 민주당 정책의 대표적인 업체는 뭐가 있다. 어떤 기준에서 정책을 피는지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 공매도 부분. 그리고 오늘
오늘 게 이제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일일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놓고 봐야 돼요. 어? 그래서 25일 거 나왔어요. 공매도 데일리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이거 제발 부탁인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점 파일 그리고 열어놓을게요. 제가 열어놓고 같이 봅시다. 그리고 공매도 데일리도 보고 이거 이거 간단한 건데 윤정도가 게을러서 여러분들께 못 해드렸던 거 그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해드릴게. 이제 제발 좀 속지 말란 말이야. 윤정도라고. 아우 분명히 지금 출연은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 빠떼리 아저씨든 선대인 아저씨든 이창환 선생님이든 우리 김지훈 선생님이든 방송 출연이 다 잡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나 못 나가요를 못 한다고. 얼굴 그럼 센 노래 져갖고 또 오늘도 나와서 거짓말을 또 하겠지 여러분들한테. 그럼 되겠냐고. 참.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별거 없어요. 그냥 오늘의 지수의 변동하고 거래대금 7조 8조야. 이거는 완전히 심각한 거지 사실은. 거래대금.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까지 먹을 게 없어진다고. 에? 아니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를 저 뻥쟁이들을 검증도 안 하고 방송, 케이블 TV 또 유튜브 이런 데서 이 검증도 안 하고 뻥쟁이들 얘기를 다 들으면 되겠냐고요. 2차전지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수 출회되며 하락 마감, 매파적 발언에 따른 금리 급등 등 해외 증시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증시는 전주말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저걸 보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인 부분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전까지도 장중에도 미국 증시는 선물이 강세였어요. 유럽도 강세야. 일본은 어때요? 일본 강세 마감이야. 0.95. 뭔 헛소리들을 그렇게 해. 오늘 케이블 TV 보거나 나머지 보면은 한국 거래소조차도 저렇게 시황을 달아주시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되잖아요. 시장 허벌나게 좋다니까, 무지하게 좋다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좋다니까요. 지금 이러한 시장에 연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2차 전지가 계속 깨지나? 하방은 잡겠지? 급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니 연준 의원의 매파적 발언에 우리나라만 영향받아? 일본도 영향 안 받고 미국도 지금 선물 시간에서 강세인데 아유 이걸 그대로 나와서 읽어요. 전주말 연준 의원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요. 그 다음에 셧다운의 우려감 때문에요. 그게 왜 미국도 영향 안 받고 일본도 영향 안 받는데 왜 헛소리야. 결론은 외국인들의 현선물의 수급에 대해서도 순매수, 순매도에 대한 부분만 놓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익거래, 비차익거래의 기준. 차익거래는 뭐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기계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간극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든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든 그것에 대한 현선물 간의 수급 변화인 거지. 저게 어떤 외국인의 포지션이다. 저걸 영향을 기준을 잡는다.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증시에 대한 브리핑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코멘트 부분이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연휴 앞두고 2차 전지 관련주 급락으로 낙폭을 확대했다. 고금리 지속되고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나머지는 한 군데도 영향 안 받는데 얘네는 영향을 받았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냥 그렇구나 정도 수준. 결론은 니케이 지수는 0.85% 강세로 끝났는데 왜?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 이제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 놓고 보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와라. 창피하지 말고 와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윤정도를 이렇게 딱 보실 때, 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구나. 응? 농담이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안 갖고 나와서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친구들 얘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겠냐 이거예요. 자, 공매도 기준입니다. 공매도의 기준에 공매도는요 대부분 다 외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관도 있는데 저게 전부 뭐다? 공매도로 수익을 내겠다의 공매도가 아니라니까. 저 공매도의 기준은요 대부분이 해치 물량이에요. 파생에 대한 해치도 있고 또 롱숏 전략이라는 게 그냥 롱숏 수익을 위한 매매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주식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근데 환매가 없어서 안 팔아. 2차 전지는 뭐 안 갖고 있나? 또 인덱스 상품에서 시가총액 극대용주인데 포스코홀딩스를 주가가 밀릴 것 같다고 정리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빠질 거 뻔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공매 치는 겁니다. 또 파생에서도 해지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의 기준이에요. 파생에서 해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파생은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생에 대한 해지를 뭘로 해요? 현물로 합니다. 거기에 역시 공매도를 때리는 부분. 그런 해치성의 물량인 거지. 외국인 기관이 공매도 때려가지고 에코프로 죽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그 외국인이 누군데? 기관이 누군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간접 상품에 들어온 자금을 운영하는 쪽이지 그게 투기 자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인 매매를 하지 그쪽 자금들이 뭐 헤지펀드는 무조건 비정상적인 매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놓는데 아니란 얘기고, 평상시보다 오늘 공매도의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 기준에서 높았습니다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당연히 뭐 수급 논리에서. 근데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거래 대금입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인 거지 공매도를 저걸 다 했다, 저 금액을 다 공매도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뭐 비중이 높긴 높네요. 공매도 전체적인 비중이. 예. 자, 그러면 공매도의 비중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 폭락이 나오는 거냐? 아니야. 이거 잘 됐네 여기가. 공매도 주구장창 때려도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야. 삼성전자 공매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지금까지 1조 7천억까지 700억에서 눈으로 보셨잖아요. 에코프로 아까 그 공매도 안 보셨어요? 700억에서부터 17조까지 매도를 때리는데 주가가 15배 올랐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나? 공매도 때렸는데 주가 올랐잖아요. 뭔 헛소리가 아니라. 오늘 기준에 공매도를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밀리는 겁니까? 저거 캡처해서 뿌려주세요. 낮장 파일로.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캡처를 하세요. 응? 그렇게 해서 뿌려주시고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도 캡처를 해서 뿌려주세요. 거래대금 상위,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군들이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공매도의 비중은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있냐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누적적으로 공매도가 몇 주냐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응?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종목군들, LG에너지솔루션이 잔고가 많다고, 공매도 잔고가 많다고 주가가 폭락이었습니까? 응? 에코프로가 공매도 잔고 금액이 17조까지 형성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폭등을 한 거지? 고점에서부터 지금 잔고가 늘어났나요? 아니라니까. 객관적인 부분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매도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거래대금의 비중, 오늘 뭐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게 7%, 6%, 뭐 5%. 지금 최근에 굉장히 높아진 건데, 일평균 보시면 5% 수준이잖아요. 수준. 일반적으로 3에서 5%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3에서 5%. 근데 이날 같은 경우 뭐 한 10%씩도 공매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건 4월 4일입니다. 그죠? 4월 4일. 그럼 그 이후에 또 4월 4일 기준에 시장에 막 초전 박살났나요? 아니라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뭐 전체 거래대금 비중에서 코스피에서 공매도 비율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전체 거래대금이 줄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코스닥 쪽도 뭐 3.67인데
생각해보세요. 전체 금액에서 3.67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대형주 위주에서만 뽑아서 놓고 본다면 또 틀리겠지만은 에이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왜요?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시가총액 극대형주에 형성이 돼 있는 거지 소형주의 그 거래대금은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기준에서 공매도도 눈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어디 가면 또 공매도 거래 대금을 가지고 공매도가 다 나온 것이냐 거래 대금을 가지고 엄청난 뭐 공매도예요. 아니야. 자, 결론 뭐 우리도 힘겹지만 우리도 힘겹다? 아니야. 우리가 뭘 힘겨워요? 자, 우리 것도 마무리를 뭐 간단하게만 하고 정리를 하면은 우리 주력주가 이렇게 좋은데 뭐가 힘들어요? 농담이 아니라 현대차,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IT와 자동차의 기준에 최소 70에서 80% 그리고 LG화학 포함해서 전체 비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1% 약세로 마감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최근 들어서의 조정폭이 너무 깊어서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나마도 하방 중성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 거래대금 최상위에 그래도 순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알테오젠을 매수 강도를 드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얘 지금 이렇게 되면은 단기 과열 지정됐을 것 같은데 과열 종목 지정 예고돼 있었고 지정이 오늘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무작위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알테오젠 올려주실 때 이시들 선생님 질문 내용하고 답변 내용 같이 올려드리시고 그 답변 내용에 동영상 전략 올려드린 거 캡처해서 같이 올려드리고 아시겠어요? 응? 그 뭐 그냥 알테오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이 나왔고 또 매매 수익이 있고 일정 부분이라도 거기서 자신감 갖고 가시고 이렇게 이시들 선생님께서 주셨거든요. 응? 이게 날짜도 딱 적어서 알려주시고 응? 텍스트 말고도 이 안에도 몇 월 며칠 날 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6만 원 초반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너무 충격이고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그나마 이제 뭐 변동성 종목으로서의 비중 조정도 좀 했고 차익 실현을 그나마 3번 하고 4번째 물량을 많이 맞은 건데 여러분들이 윤정도를 혼내셔야죠. 어떻게? 윤정도 네가 교육한 것처럼 결론은 뭐예요? 거래가 둔화되고 미끄러지면은 정리의 기준 잡아놓고 왜 미련 가져서 여기까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게끔 하니? 라고. 그죠? 여기서 놓친 겁니다, 정확히. 3번째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했다고 치면 여기서 정확히 놓친 거예요. 복귀도 한 번씩 하셔야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사실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저점이 이탈되면 안 되죠. 시장 지수도 그렇고. 자, 외부에 계신 분들, 뭐 지금까지 방송을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요.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전화번호 왼쪽 밑에 있습니다.